4.7 재보궐선거 여파가 여전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두 곳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4연패 만에 값진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 모두 고무된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중앙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 선거전을 이끌었던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예,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오만함, 예,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마 그 이번에 우리 당이 크게 이기는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니다. 대한정당으로 자리 잡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김종인 대표도 그런 얘기 했죠. 뭐 자칫 승리에 도취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당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또 경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우리 당이 사실은 뭐 제대로 된 그 국민들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였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발전에 대한 뭐 정확한 비전을 예. 그동안에 잘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다 더 좀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비판만 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내놓은 정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당일날 그 송원석 의원의 또 폭행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이게 갑질 폭행이다. 그래서 조금 시끄럽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송원석 의원이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예. 김정인 그 위원장 비서실장이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 국민들께 그 가덕이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뭐 송 의원이 사과를 했고 당사자도 선처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했습니다만 당 차원에 그래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의원님께서는 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두 분 다시 그 문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당 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우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시시비비를 진위를 좀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게 예. 바로 저는 우리 당이 좀 새롭게 쇄신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들 보면은 지금 그 뭐랄까요, 좀 시시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말로만 뭐 겸손하자 이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승리로 이끌고 이제 퇴임을 해서 자인으로 돌아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후 혹시 다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파 논쟁이라든가 개파 갈등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재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에 저는 우리 당이 개파는 굉장히 옅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어느 당이든 뭐 개파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 당이 정말 대통합적 정신을 가지고 통합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차기의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곧 열리죠? 네, 6월께로 아마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원님은 도전하십니까?
네, 저는 그 우리 당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 부자 정당의 이미지, 웰빙 정당의 이미지, 그리고 좀 올드한 이미지를 저는 타파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해 이번에 우리 당이 잘했어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당이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에 의한 반사이익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은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그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 예. 그 당대표 도전 생각은 있으신가 보네 그러면? 아, 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당을 좀 더 혁신적인 정당으로 예.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국민의힘 쪽의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이 아직 무소속 신분이거든요. 네, 네. 그 복당 문제를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나갔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복당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예.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개별적인 입당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차기 주자들이 정말 공정한 룰에 의해서 예. 제대로 경선하고 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또 선출될 수 있도록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그런 경선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역시도 어느 계파의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가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 새로운 지도부는 윤석열 사무총장까지 또 나아가서 그 지금 감사원장을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저는 포함해서 좀 포괄적으로 저는 경선을 좀 공정하게 채워낼 수 있는 대통합적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은 물론이고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다 당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경선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도 들어와야 안철수 대표도 역시 경선의 룰이 민주적이고 공정하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오세훈 시장과도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좀 특혜를 주고 뭔가 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거 저는 일체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공정하게 똑같은 그 출발점에서 저는 시작한다면은 상당히 경선 그 부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입장표명을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게 되면은 예. 그 역시 저는 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예. 앞으로 정책의 기조를 많이 바꾸길 바라고요. 예.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말로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걸 선포할 것이 아니라요. 예. 이번에 발생했던 시흥 광명의 신도시 3기 있지 않습니까? 예. 3기 신도시는 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관련자들은 국회의원들도 포함해서 저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 끝나면은 야당에서 여당을 향해서 내각 총사퇴 이야기는 조건 반사로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 같은데 당에다가 좀 얘기하세요 그런 거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자고 요구할 것만 요구하자 이렇게. 글쎄요,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합리적으로 당을 잘 운영할 것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예. 제가 멀리 나가지 마라라고 제가 또 엄정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야인으로 보내기는 좀 아까운 거 아니냐. 결국은 대선이 1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또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이번에 선거가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모 교수께서도 막대기면 꽂아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그 어떤 자아자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에 대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심판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7월 1일 대통령 선거는 또 다른 또 차원에서 봐줘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저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또 전략 전술이 저는 분명히 또 변화가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당이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또 고민을 하고 어떤 실천적 그 방향을 또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선거 과정에서 열성적으로 지지해준 지지층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밝히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당의 승리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승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당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저희들은 대대적인 그 쇄신을 통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대한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여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국민의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어제는 700명대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600명대 후반이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지역 발생이 644명, 해외 예비 27명으로 총 671명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좀 줄어서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내려왔지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몇 개만 신규 감염 사례 말씀드리면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에 있는 성인대상 학원에서 지난 5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여러 명이 추가로 영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대 내 동아리 모임과 관련해서도 총 17명이 됐고요. 인천시 서구 소재 한 회사에서도 총 16명 확진자가 확인됐고 경기 안산시의 이 직장 및 단란주점 관련해서도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매교회 관련해서도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210명까지 늘어났고요.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 현재까지 총 63명입니다. 또 중랑구 공공기관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3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15명까지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지금 실시간 현황을 보고 있는데 네. 실시간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조금 많으니까 그럼 내일 또 700명대로 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좀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바람에 네. 국민들이 피로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핀셋 방역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방역당국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유지하고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것도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현행 방역이 연장이 되고요. 그런데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역당국 얘기를 들어보면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전국을 다 올리는 것은 이게 뭐 각 지역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다 2.5단계까지 또 격상하는 경우가 된다 되면 수도권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도 2.5단계까지 올리게 되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13만 6천 곳이 문을 닫고 또 116만 곳의 운영 시간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상향을 놓고 굉장히 고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 대응 여력이 있고 일률적인 규제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우선은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금 10시까지 영업시간이 돼 있는 수도권 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시간을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이 2단계,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게 방역 조치가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또 밖에 나가보면 식당이든 교회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예. 이런데도 왜 우리만 피해를 보냐? 또 방역을 위반한 일부 업소만 쪽집게 단속을 벌여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착하게 운영한 업소까지 다 피해를 보게 하면 되겠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핀셋 방역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 의견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치다 얘기하고 있고, 지난해 이 3차 대유행 초기 당시에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던 그 상황, 그때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핀셋 조치를 강화했는데, 그래서 3차 대유행을 못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금도 조금 너무 느슨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냐.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 계속 이상 나오게 되면 이게 2.5단계 범위거든요. 예. 그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방역 상황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정치권 이야기 들어봅시다.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 오늘 첫 회의를 열었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만 공개가 됐는데요. 도 위원장은 오늘 첫 공개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이 국민께 크나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한다. 더 꾸짖어달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소통과 경청, 그 폭을 더욱 넓히고 변화 수위시는 면밀하고 세밀하게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의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2030 민주당 초선들이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오영환 의원, 2030 민주당 의원 5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 참패의 원인, 이게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 청년 의원들은 지도부 판단에 의존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치열하고 엄밀하지 못했다. 당내에서 할 말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 세력으로 나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언론이 주목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개혁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도 여기저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81명의 초선 의원 가운데 50여 명이 참석한 오늘 또 오전에 여의도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 참패의 원인 분석 그리고 당의 전면적 쇄신 방안을 논의했는데, 검찰개혁이란 블랙홀에 빠져 민생이 소홀했다. 젊은 초선들이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 선거는 물론 대권에도 도전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그거는 네.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못 분석하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문에 민심이 떠났다. 근데 조국 네. 사태 이후에 총선이 있었고 180석 얻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냐. 이런 강한 질책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거의 여러 가지가 지고나 있죠. 이렇게 되면 예. 정말 5만 가지 이 원인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180석을 얻은 1년 전에 얻었던 민주당이 1년 동안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예. 정말 민생에 천착을 하고 민생을 위해서 제대로 된
180석의 힘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상황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또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한 이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격앙되게 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 건도 그렇고 검찰 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 그 이후에 사실은 여론조사 했습니다만 박영선 장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앞서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LH 사태를 기점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조국이나 추미애에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 네.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에 진 정당은 여러모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도 새 지도부 선출을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는데 어떤 고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통합 또 후 전대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선 전대 후 통합을 할 것인가 여기에 교통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합당 절차 이게 새 당대표 선출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일정을 둘러싼 이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통합을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열어야 된다. 이 논리는 뭐냐면 먼저 국민의당과 합당을 완료하고 제3지대를 없앤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야권 통합 전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뭐 당권 주자를 꼽히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승리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 전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도 당권 도전 준비 중인데 새 대표를 뽑고 당을 추스른 후에 다시 당대답 통합 얘기가 나오면 어지러워진다. 선 통합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 전대 후 통합론은 새 지도부가 정통성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 논의를 차분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유이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야권 통합을 추진하면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니까 후 통합이 부작용이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관련한 몰수 보전 신청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네, LH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이 주변인 명의 등으로 매입한 광명 노원상동 일대 4개 필지 17,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A씨 등 이 사람들이 4개 필지를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서 25억 정도의 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해당 토지의 현 시세 102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익을 본 건데요. 경찰이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서 노원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씨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그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A씨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이런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그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성남 금토지구 일대 투기 의혹 강제 수사에 나섰고 정남 강진군청도 네. 경찰이 압수수색했고 이 수사에 이제 박찬을 가하는 모습인데 결과는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4개월 만에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6.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01보다 4.9%포인트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기준선 100을 밑돌았는데 이 지수가 이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진 게 작년 11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에요. 예. 그만큼 이 매수 심리가 계속 좋았다는 거고요. 이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한 건데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나타내는 거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다음에
지난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웃돌았는데요. 예. 2월 둘째 주 111.9를 기록하면서 작년 7월 이후 최고로 올랐던 이 지수가 정부의 2,4주택 공급대책 발표 후 그 다음부터는 110.6을 시작으로 계속 내렸어요. 8주 연속 내렸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2사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인근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번지던 이 패닉 바잉, 공황 구매가 잦아들었다. 예. 거기다가 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재건축 아파트 값입니다. 지금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기대 심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양천구 목동 같은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게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매수 심리가 진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집값이 조금 안정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선거 끝나고 재건축 시장이 뭐 벌써 뭐 하루 만에 1억 올랐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합니다만. 예. 오세훈 시장이 공약은 내걸었습니다만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는 게 네. 과연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제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 뭐 안전진단이 잘 안 되는 게 자체가 2차 때 안 되는 거고 2차 안전진단은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라요. 국토부에서 기준을 예. 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국토부가 작년 6월에 이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예. 특히 이 부분이 목동에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언론 기사만 보면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이란에 붙잡혀 있던 한국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화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네, 이 선박은 현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오늘 오전에 무사히 출항을 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고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일이죠. 억류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한국케미오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납포를 했는데 2월 2일 선원 19명을 석방하면서도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박을 남겨뒀습니다. 예. 네, 이번에 풀어준 건데 사실 이란이 공식적으로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에 거듭된 요청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관련 사법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납포 원인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자금이 동결된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지만 우리가 이 동맹이니까 미국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 자금을 풀기 위해서 노력 좀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납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또 이란이 지난 6일부터 미국을 비롯한 핵합의 당사국들과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정에 나서면서 선박을 계속 잡아두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건강하게 선장과 또 화물 선박도 잘 풀려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lease help your mom.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이시죠? 한국 미얀마 연대 조모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제가 1994년 8월 달에 한국에 왔었어요. 예. 어떻게 한국에 인연이 되셨을까요? 제가 미얀마 내에서 민주운동 하니까 예. 또 다음에 이 당시에 또 학교들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한국에
가서 돈이 벌으면서 일이 할 수 있을까 생각 들어서 한국에 왔어서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은 왔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배움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산업연수생으로 오셔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얀마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세요? 네, 지금 미얀마는 제가 난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난민 인정을 받기 때문에 미얀마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적 난민.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고국 땅을 밟은 지가 언제십니까? 아까가 말씀드린 1994년 8월 달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그러면 그때 이후로 조금 좋아졌다가 지금 다시 군부가 쿠데타하는 바람에 상황이 좋지 않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현지하고는 연락을 하고 계세요? 전화 통화든? 전화 통화하고 인터넷 우리도 전화도 통화하고 또 인터넷으로 통화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도 차단하고 전화 통화도 차단하기 때문에 통화 아주 힘들어요. 힘듭니까? 그럼 네. 미얀마 상황이 어떤지는 어떻게 지금 듣고 계세요? 미얀마 상황은 하루 빠르게 악화당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2월 1일 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이후에 지금까지 68일 정도 됐지만요. 지금 희생자들이 600명 넘어요. 어허. 또 3살짜리 아이부터 정치적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3천여 명 정도는 지금 여기 구감 당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래서 지금 희생자가 600명 넘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명 정도 예. 미얀마 내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사망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망자가 그러면 600명 정도 되고. 600명 정도. 예, 우리가 아는 것이 뭐요? 인터넷상 또 다만 연락할 수 없는 자유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들이 빼고 우리 아는 것이만 600명이에요. 그럼 확인된 것만 600여 명이고. 네. 3천여 명은 지금 구금된 상태고. 맞습니다. 예. 3살배기 아이까지 사망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군부가 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데 꺼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미얀마 군부 독재가 여기 국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다음에 자기들이 정치적 여기 자리는 잡고 싶어서 정치적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무시해놔서 인간성이 없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끝까지 미얀마 나라는 자기가 빼앗을 수 있도록 정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하였겠다라고 무자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도 쿠데타를 겪었고 또 군부 독재를 겪었습니다. 또 지금 미얀마의 시위 같은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한국에 와서 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남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랑 또 대한민국 비교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한국과 미얀마에 탐하는 것이 5.18 관주 민주 항쟁입니다. 예. 예, 아주 미얀마 군에 있는 우리 미얀마 내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또 5.18 관주 민주 항쟁에 대해서 좀씩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국 내 우리 사니까 따로 한국 내에 민주화 운동들이 많이 있지만요. 5.18 관주 민주 항쟁과 비슷하다고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미얀마 국민들도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네. 예. 그런 말씀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많이 닮아 있다. 자,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를 지금 호소하는 그 운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들도 아주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한국 내에 15년 동안 버마 민주화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주 저도 깜짝 놀랐게 됩니다. 한국 정부와 또 한국의 여기 모두 국민들이 단체들이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지지하니까 예, 깜짝 놀랐고 또 다음에 한국도 지금 강력한 강한 나라도 순지구 나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한국의 하는 활동들이 한국의 지지들이 여기 미얀마 국민들의 많이 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보이는 라디오로 송도숙님께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응원을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미얀마 이 민주화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 미얀마 연대 협력 긴급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요? 이거 미얀마 지금 생활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이 쿠데타 하는 원리가 뭘까? 예. 또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활동들 하면 좋은가? 예. 또 다음에 대한민국 내에서 또 어떻게 활동들 해주면 좋은가라고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얀마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그런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해서 군대를 파견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따뜻한 연대, 지지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어.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하는 방식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요. 여기 미얀마 군부 한국에서 미얀마 정부와 미얀마 군부와 여기 손잡고 경제하거나 또 다음에 미얀마 군부에 지지하거나 이리 안 하면 죽겠다라고 우리가 많이 호소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옛날에보다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100% 정도 90% 지금 지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국 정부도 우리 미얀마의 민부 정부한테 계속 지지하고 또 미얀마 국민들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면 좋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얀마 디모크레시 야시무고 탁하마레. 이건 어떤 말이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한다 뜻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지지한다 미얀마 말로 해주셨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 여러분들의 경험이 우리가 한국로 비교해 보면 5.18 광주 민주항쟁하고 탐하는 미얀마 생활에 대해서 강력히 이보다 많이 지지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지지와 응원은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마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재보궐 참패의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비대위도 꾸려졌습니다. 오늘 비대위 첫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쇄신할 수 있겠는가 우려의 시선도 여전한데요. 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우선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까요? 선거 패배가 너무 커서. 네. 선거 막판에는 지지층 결집하지 않겠느냐, 좀 좁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차이가 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또 많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 어떤 실망, 실책 이런 것을 보여주신 그런 선거 결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더 아픈 것은 그동안 쭉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줬던 서울. 근데 이번에 전 구에서 다 패배를 했고 연령층도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서 기존에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국민의힘, 또 2050 젊은 층은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 많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저는 선거의 어떤 패배 원인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무능했다. 그리고,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태도, 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의 어떤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췄다든지 이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렇게 대응을 좀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부동산의 기조와 방향을 좀 이렇게 늦게나마 제대로 잡아서 이제 안정돼 가는 시점인데 하여튼 국민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무능한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보여졌던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패배의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정의와 공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 것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이 또 20대, 30대에 대한 어떤 실망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초선 국회의원 5명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초래한 공정성 그리고 검찰 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지만 추인 갈등으로 공감대를 잃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또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 원인을 잘못 짚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검경사건 조정 공수 설치 이런 어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한 7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일부 좀 피로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와 같은 지금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 어떤 삶의 문제들이 특히 민생의 문제들이 좀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 속에서 저는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검찰 개혁을 포함한 그런 어떤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진통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그것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비판 속에서 그 문제를 좀 바라봐야 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내에서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회초리를 굉장히 세게 민심으로부터 맞았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비대위를 꾸렸는데 네. 비대위원장이 친문 중진이라 불리는 도정환 의원, 민주주의 4.0 멤버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과연 쇄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 기한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동영 씨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입니까? 예. 2주일도 아니고. 예. 그거는 저희가 원내대표 선거를 16일 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에 지금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저희도 빨리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그 분노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조치라도 좀 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지도부가, 이렇게 사퇴한 거고요. 예. 저는 지도부 사퇴가, 그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일주일 그 비대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걸 문제 삼아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네. 비대위원이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1일날이면 새로운 일단 지도부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뭐 지금 지도부는 없어집니다. 네. 예, 원내대표 체제로 해서 전당대회를 치를 텐데 네. 전당대회는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고요. 뭐 전당대회도 이제 3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네. 이번 당대표는 저희도 빠르게 좀 질서 있게 예. 저희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조기에 안정시켜서 차분하게 정말 우리가 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뭔지 뭘 또 변화시켜야 될 건지 이거는 저희가 또 당내에서 또 국민들과 함께 많은 어떤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무슨 혁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그 또 리더십을 새로 만드는 뭐 그 원내대표 선거든 당대표 선거든 그 과정이 정말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것만큼 더 치열하게 새로운 모색을 하는 과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 당대표가 뽑힌다면 이번 당대표는 그 9월에 대통령 경선, 내년 3월에 대선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당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새로운 리더십 언급하셨거든요. 네네. 이번 당대표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리더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당이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지나면서 뭐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